사용자 관리와 구현 사례 연구. 백오피스 사용자 관리 기능의 전략적 중요성. 뭔가 제목을 이렇게 적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하죠, 사용자 관리. 그래서 사용자 관리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백오피스가 뭐냐,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백오피스는 단순히 관리자용 도구인가? 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앞단의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웹이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서비스를 할 거고, 그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필수 내부 관리 도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오피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영업부서가 있고 영업부서를 이제 도와주는 부서들이 있죠. 재무라든지 뭐 총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영 지원이라든지 요런 부서들을 백오피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IT로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그거의 내부에서 필수적으로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주문을 했고 뭐 어떻게 그 뒤에 플로우를, 비즈니스 플로우를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어드민 페이지다, 뭐 CMS다. CMS는 이제 그 쇼핑몰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쇼핑몰을 우리가 뭐 맨날 그 개발자를 시켜가지고 디자이너 시켜가지고 디자인하고 뭐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백오피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지원 부서에서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정산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백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백오피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제 보통 SI로 진행이 되죠.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대부분 SI라고 하면은 계약직이죠.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이 백오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용자 관리의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스틱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우선 이제 비즈니스 채널 관리입니다. 비즈니스 채널 관리는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CM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백오피스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규직보다는 이제 임시로 고용하는 이제 협력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 인력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 기간에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이제 떠났을 때 또 이제 막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 내부 관리자에게는 모든 관리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돈에 대한 권한, 접근 제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권한을 역할에 따라서 아주 생각하기 쉬운 형태는 역할을 지정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권한 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관점별로 또 요구 사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기능적, 기술적,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법률에 의한 보안이라든지, 법률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사례 연구에서 좀 살펴볼 이제 구현 사례는 스프링 시큐리티와 제이슨 웹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실제 제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 분석. 자, 이런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섹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 기능 요구사항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자 계정 생명주기 관리하고 대량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량 작업이 뭐냐면은 이 백오피스는 무슨 사용자의 회원 가입을 받아서 만들다기보다는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여기서 사용자는 백오피스의 사용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백오피스의 사용자는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를 하면은 사용자가 자동으로 돼야 되죠.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되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신규 서비스가 개발이 돼가지고, 직원들 중에 한 10명만 요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게 해.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대량으로 사용자를 확 알아서 등록시키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계정의 활성화, 비활성화. 그래서 계정이 특정 서비스가 유지될 때 활성화되고, 특정 서비스가 종료가 됐을 때 비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물론 백오피스이긴 하지만은 로그인을 이제 여러 번 했을 때 실패를 하거나, 혹은 특정 기간 동안만 뭐 서비스를 종료를 중단을 하고 싶었을 때 뭐 자동 해제한다든지 뭐 이런 계정 잠금 기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밀번호가 너무 오래됐으면은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하는 기능, 이런 게 필요할 거고, 백오피스의 사용자 관리가 뭔가가 아니죠. 이 시스템이 백오피스 시스템이 별도의 계정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케이스라면, 또 이런 부분의 역할이 백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들어갈지 말지까지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아까 전에 제가 대량 작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회사 내에 어떤 특정 계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얘를 통해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괄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스케줄러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거나, 혹은 이제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연계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경우에, 요럴 때 이제 사용자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엑셀이나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맨 밑에 데이터 무결성은 뭐 당연한 얘기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역할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 관리를 하는 기법, 접근 제어를 하는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뭐 액세스 컨트롤이, 제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해주는 액세스 컨트롤이 역할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롤 베이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약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RB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접근 제어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만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는 조금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 부여, 계층적 권한 여기 이제 보이시는데, 뭐 권한 부여는 역할에 따라서 권한을 접근 제어를 시키는 거고, 계층적 권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은 전체 메뉴에 접근 가능하고, 뭐 부사장님은 뭐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접근 가능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위의 조직에 의해서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상속받아서 하는 권한 부여를 계층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도 롤 하이라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이 권한 접근 제어 모델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계층적 권한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얘가 사용하면 할수록,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는 되게 편해 보이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계층적 권한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RBAC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서 권한 매트리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할은 뭐 슈퍼 어드민, 뭐 제너럴 어드민, 보드 어드민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기능은 뭐 사용자 관리, 뭐 보통 기능은 이제 메뉴가 되겠죠. 예, 사용자 관리, 게시판 관리, 뭐 회원 목록 이런 이제 메뉴가 될 거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화면에 들어갔을 때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쭉 작성을 하고, 그 매트릭스에 지금 이제 뭐 VX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싹 블랭크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담당자한테, 그 고객사 담당자한테 이 매트릭스를 딱 집어 들이대고 요거 작성해 주세요 하면 권한은 이제 쭉 그 작성된 거 개발자가 받아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매트릭스를 세팅을 해두면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연계해서 이제 데이터 가져온 거에 그 사용자별로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당연히 생성,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 정보를 들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이 이렇게 편해요. 네, 롤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RBAC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속성 기반 접근 제어입니다. 이제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그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속성 기반 접근 제어하고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조금 이렇게 적절히 섞어 놨거든요. 예, 그건 뒤에 DB 스키마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성 기반 접근 제어는 속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용자 속성, 리소스 속성, 환경 속성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우리 if문 있잖아요. 예. if A라는 사용자가 총무부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접속하려고 하는 접속하려는 사람의 IP가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를 속성 기반 접근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속성에는 뭐 직책, 직급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예. 직책, 직급, 뭐 부서, 뭐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을 사용자 속성이라고 하고요. 리소스 속성은 이제 뭐 메뉴에 대한 소유자, 뭐 민감도, 그러니까 등급이죠. 뭐 대외비냐, 뭐 그 기밀 사항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 속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 주소,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환경 속성이죠. 이거를 개발자가 다 개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제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뭐 개발하는 거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은,
자,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현해 놓은 오픈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뭐 도커 같은 걸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 보면은 우리가 시큐리티 필터 체인 빈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 이제 그 리퀘스트 HTTP 거기 액세스에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관계 기반 접근 제어, 요거 약어가 REBAC라고 합니다. 얘는 두 글자예요. 아까 전에 그 롤하고 R이 이제 겹치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관계 기반 접근 제어는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결정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공부 중이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가 있느냐 이게 살펴보니까 오픈 FG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도커로 올려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그다음 관계를 세팅할 때는 뭐 당연히 그래프 구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아까 속성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성을 구분하고 그 속성별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서 관계는 뭘까? 예. 그러니까 소유하는 관계,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상속받는 관계, 그러니까 하이라키 구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더는 저도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따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거의 최초의 아이디어가 이제 구글 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보안 및 접근 제어 아키텍처. 자, 이제 보안 관점에서 이제 접근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뭐 아키텍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보안과 접근 제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오딧,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활동 로깅, 오딧 트레일, 그다음에 오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오센티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오센티케이션. 로그인 시도 관리해요. 일정 횟수 이상이 실패했을 때 계정을 잠금하는 기능이 필요할 거고요. 계정이 잠겼을 때 다음 로그인 시도 시에 비밀번호가 맞더라도 계정이 잠금되었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메시지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냐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틀렸어요. 틀렸는데 아이디가 없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사용자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안을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어쨌든 실패를 해서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그냥 메시지 하나로만 사용을 하자 이거죠. 자, 비밀번호 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하게끔 해야 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우리 패스워드 인코더 있죠? 그 단방향으로 인크립션이 되게 되죠. 그리고 키사에서는 그 암호화를 할 때 SH2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HA1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풀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ISMS 인증 기준은 비밀번호의 최소 8자리 이상,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강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조합하지 않아도 돼요. 이 법적 내용이 법으로는, 국내 법으로는 풀렸는데, 우리가 뭔가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기준으로는 이렇게 강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을 유도. 그 다음에 다단계 인증. 자, 다단계 인증까지 들어가면 백오피스에서 자체적으로 얘를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오피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CMS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까지 들어가려면은 구현보다는 구매를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별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스템이 없다면 별도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 다단계 인증을 이제 보통 이제 멀티팩터라고 하죠. 뭐 2단계 인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최초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너 맞아? 라는 거를 예,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에 이렇게 뭐 OTP라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숫자 이렇게 빨리 입력해서 확인하게끔 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혹은 이제 OTP를 이용할 수 없는 케이스라면은 이제 SMS 문자, 전화 문자로 보내는 거죠. 문자를. 그러면 문자에 이제 숫자를 보내면 그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해서 나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다단계 인증. IP 기반 접근 통제. 요거는 뭐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할 수 없는 회사도 있고. 좀 회사가 크면은 이제 IP 대역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거고, 이제 그 준비된 IP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이 되게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사용자별로 IP를 지정을 해서 세팅을 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사용자별로 IP를 이제 할당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별로 IP 기반 접근 통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에어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회사가 그 계약직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영업 위주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층별로 이렇게 접근 통제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VPN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한 2, 3년 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이제 재택근무를 위해서 VPN이라는 게 많이 도입이 됐고, 이 VPN을 통해서 이렇게 IP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인가입니다. 오소라이제이션. 권한입니다. 권한. 예, 로그인까지는 다 됐어요. 오센티케이션. 예, 로그인까지 다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모델, RBAC라고 했죠.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사용자 역할에 기반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겠죠. 동적 권한 할당 및 관리가 있는데, 이제 서버 재시작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권한을 줬으면은 역할이나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만들어야 되겠죠. 예. 보통은 이제 그 서버 재시작은 없지만 이제 권한이 변경이 되면은 재로그인은 해야 됩니다. 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구현해 보시면 알게 돼요. JWT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프링 시큐리티랑 이제 JWT 기반으로 이렇게 인증인가 부분을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JWT를 이용을 할 때 그냥 그냥 토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토큰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랜선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탈취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탈취됐다라고
보시는 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100% 탈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대비를 위해서 예, 액세스 리프레시 토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옆에 그 제미나이나 챗GPT 열어두시고 코팔럿도 있죠. 네, 윈도우에 JWT 액세스 리프레시 토큰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줘 하면은 아주 자세하게 A4지 한 2장으로 요약해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활동 로깅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이력 관리에 대한 영상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오디잇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활동 로깅이라고 했는데 오디잇이라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예. 관리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각 테이블마다 이제 우리 많이 하죠. 개발할 때 create date, creator, modified date, modifier 요 4개의 칼럼을 그냥 모든 테이블에 다 박아놓는 그리고 요 조작이 벌어질 때마다 그 4개의 칼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OD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4가지 필드들을. 그래서 OD 필드를 이용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비전, 그러니까 변경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별도의 테이블에 그 데이터들을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리비전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기록을 해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OD 필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리비전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 요 조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CRUD에 대해서 딱 정보가 바뀌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 리비전 테이블을 이용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뭐 작업이 발생한 날짜, 시간, 수행된 작업 쭉쭉쭉 나오고 거기 끝에 접근 IP까지 딱 넣어주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최대한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성을 생각을 해야겠죠. 요 확장성 때문에 뭐 로그인하는 거, 회원 가입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요 개발이 커질 수도 있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 어쨌든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SSO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과 통합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속성 기반 접근 제어랑 그 다음에 관계 기반 접근 제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 오픈 어쩌고저쩌고 FGA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이렇게 오픈 소스를 도커로 올려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Auth2, LDAP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LDAP 시스템하고 뭐 연결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OAuth2를 이용하는 이제 오스라이제이션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서버와 별도로 OAuth2로 연동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준수 및 계정 투명 주기 관리. 자, 제일 귀찮은 게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위에서도 뭐 비밀번호 변경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비밀번호만 암호화를 하느냐 요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암호화는 뭐 가장 기본이지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해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비밀번호는 단방향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든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암호를 해서 저장을 했는데 가져왔을 때는 다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제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내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관리자도 안 되죠. 예,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암호화된 데이터는 문자열이 아니라 바이너리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 노출 제한. 이게 바로 이제 마스킹 처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자, 계정 수명 주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자 정보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내 백오피스 시스템에 이제 들어왔던 그 계정 정보까지도 날아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연동을 해야 될 거고, 자, 이 시스템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 백오피스 시스템에서만 사용자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하고 휴먼 계정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내에서 쓰든 그 다음에 이 계정이 그 사외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는 고객의 정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오피스에 있는 사용자 계정도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개인정보 회사가 이제 퇴사를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도 정보를 빼야 되겠죠. 예. 그 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내 정보를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계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퇴사했을 때는 즉시 삭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파기를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이제 영구 삭제. 요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데이터 자체를 영구 삭제하는 기능들이 뭐, 오라클이나 이런 거 쓰면 있다고 합니다. 예, 요거, 기술적인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사용자 관리 구현 사례, 요구사항 설계와 모델 구현. 자, 이제부터는 제가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만든 개발 공정에 의해서 개발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개발 공정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걔네들에 대한 구현 인프, 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만들어 냈고요,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 저는 이제 주로 제미나이를 쓰는데요. 예, 제미나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을 해냈고, 그 요구사항들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전에 좀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다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제 블로그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코드도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겨웠으니까 빨리 코드 보시죠. 네.
우선 제가 이제 사용자 관리라는 요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서포트 도메인 정도 되겠죠. 이 서브 도메인을 이제 유저라는 거를 구현을 하기 전에 이 컴포넌트 있죠. 이 컴포넌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오디팅 기능이 있었죠. 예, 그 오디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사인과 관련, 그러니까 로그인 시큐리티죠. 예.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한 컴포넌트,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컴포넌트가 될 거고, 그 외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컴포넌트라는 패키지로 이제 묶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사용자 관리하고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유저라는 도메인 패키지 안쪽에다가 모아뒀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을 제가 아까 전에 그 제미나이로 했다고 했는데, 그 제미나이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쭉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고,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문서로 한 A4지로 한 3, 4장 나오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다 카피를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가지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려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랜트 UML이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출한 유스 케이스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플랜트 UML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제미나이가 자동으로 해준 거를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플랜트 UML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자바 파일이죠. 예, 자바 파일인데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고 마크다운에 그 백티기 3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예. 이런 형식으로 적으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렇게 커서만 갖다 놓고 자바 파일이지만 플랜트 UML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UML 현재 다이어그램 보기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UML 툴을 쓰지 않고, 예. 하긴 플랜트 UML도 별도의 툴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도출을 했고요. 이 유스 케이스를 쭉 보니까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 탈퇴, 회원 가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미나이랑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요구사항 문서, 예, 요거를 이제 다 비교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인증이라든지 본인 확인, 뭐 사용자 정보 확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큐리티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그 설계 UML을 그렸을 때 제가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되겠다. 왜냐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 또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이게 합쳐지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 모든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은 이게 실제로 구현을 했을 때까지 생각을 해서 정확할 필요는 없다.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유스 케이스를 이제 도출을 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이 동그라미 하나별로 이제 어떻게 했냐. 2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구현하기 전에 이 유스 케이스 별로 액티비티를 도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시죠. 모델은 엔티티들 모아놓은 거고요. 그 엔티티에 대한 어그리 루트를 도출을 해낸 거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패키지에다가 유스 케이스별로 액티비티를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로 한번 좀 볼까요? 액티베이트 액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계정 활성화일 겁니다. 예, 계정 활성화. 요게 하나씩 다 매칭이 돼요. 다 매칭이 되고, 계정 일괄 등록, 여기 있죠? 계정 일괄 등록.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배치 레지스터 액티비티라고 만들었을 겁니다. 자, 이 액티비티들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프링 MVC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듯이
유스 케이스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어요.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자,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쭉 보시면 압니다. 그래, 지금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요 지금 메소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를 이렇게 UML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스 케이스별로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도출을 했느냐? 역시 네, 제미나이랑 대화 채팅을 통해서 도출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정리할 부분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나는 계정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액티비티를 도출을 하려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냥 글로 쭉 설명을 해서 걔를 땅 하고 질문을 던지면 유스 케이스에 대한 액티비티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있죠. 예, 이 내용들을 제가 글로 쭉 적은 거예요. 물론 한두 줄로 안 됩니다. 예, 최소 5줄에서 10줄 이상 정도는 이 계정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글로 적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예, 물어보고 그 결과는 플랜트 UML로 그려줘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정을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액티비티를 완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별로 액티비티들을 쭉 작성을 했고요. 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요 아래쪽에다가 주석으로 이렇게 플랜트 UML 적어놓고 클릭하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일괄 등록을 할 때 로그인과 관련된 물론 이제 파일 업로드 기능 자체는 제가 컴포넌트에 만들어 놨습니다. 어태치 파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유틸성 도메인들 있죠.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둔 거고요. 그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 부분 다 완성하는데 한 6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 유틸성이 아니라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제 영상들 한번 보세요. 예, 첨부 파일 관련된 영상도 있을 거고 오디팅 관련된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라는 통합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나름대로 작성을 했고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유스 케이스별로 액티비티를 쭉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별도의 여기 디자인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MD 파일로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 파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플랜트 UM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클릭했을 때 그냥 옆에서 볼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 스프링 MVC에서 이제 서비스 레이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이거 왜 만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이 작업하기 전까지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서로서의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뭐 쭉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예, 도너먼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휴먼 계정 관리. 그래서 휴먼 계정은 어떤 액티비티를 탈 것이냐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액티비티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 전에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라는 게 있죠. 유스 케이스별로 이렇게 유스 케이스별로 액티비티 플로 업무 흐름도가 나올 것이고 그 업무 흐름도가 나왔을 때 각각의 개별 항목들 있잖아요. 요 항목들 요거를 저는 액션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해서
메소드로 만들면은 메소드가 도출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메소드를 구현하는 건 뒤에 가서 생각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들이 지금 몇 개입니까? 유스케이스가 뭐 많다 보니까 유스케이스를 다시 돌아가 봐야겠네. 자,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이 유스케이스별로 액티비티가 다 도출이 됐고, 유스케이스별로 액티비티를 도출을 했을 때 그 액티비티가 꼭 유스케이스 하나당 액티비티 하나일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요거를 그런 케이스가 뭐 네. 이런 이제 계정 일괄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수동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액티비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액티비티도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유스케이스 하나당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존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잖아요. 지금만 해도 이제 막 열 몇 개가 되는데, 사용자 관리만 해도.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이 액티비티들을 이제 쭉 카피를 해가지고, 이 중복되는 액티비티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멘터리라고 있는데, 중복되는 액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액션이 뭔지, 얘는 MD 파일이라서 이렇게 중복되는 액션이 뭔지 쭉 보니까 로그인 권한,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 계정 선택, 로그 기록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액션들은 지금 중복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일단 1차 검증을 했고요. 그 검증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액티비티에 보시면은 자, 액티베이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액션들이 많죠. 예, 액션들이 많은데 도출된 메소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분기점들은 우리가 실제 구현할 때 뭐 if문으로 다 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메소드로 도출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히 액션 부분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액티비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액션 몇 개, 중복되지 않는 액션 몇 개,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다 보니까 이 계정 활성화, 비활성화에서 꼭 있어야 되는 메소드, 액션은 요거더라. modify, activate 해서 여기 뒤에 보면 파라미터도 도출이 됐는데 이 파라미터도 최초에는 대충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액티비티별로 코어에 대한 메소드가 액션에 대해서 메소드로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다 보면은, 자, 얘는 이제 유저 엔티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엔티티다 보니까, 그러면 유저에 대한 메타 모델이 필요하죠. 그 모델을 이제는 도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유저 도메인이니까 일단 유저. 그 도메인에 대해 우리가 DDD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DDD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운디드 된 도메인에 대한 어그리게이트 루트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저에 대한 어그리게이트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초에는요. 그래서 유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닫고요. 그래서 유저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유저 요거 처음에 최초에는 요거 하나만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정의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유저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구성 요소로서 사용이 되니까 얘를 이제 별도의 엔티티로 뺐던 거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던 것 중에 얘를 위치를 이렇게요. 제 얼굴에 가리니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셔야 되겠죠.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를 이제 어소시에이션 구성 요소로 빼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접근 제어 얘기할 때 롤 부분도 있지만은 롤 부분은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해줄 거고, 저는 이제 접근 제어를 위해서 유저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속성 기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저 어트리뷰트라는 엔티티도 별도로 떼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펜딩 체인지 디테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를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은 다시 한번 액티비티를 봐야 되는 거죠. 배치 업데이트 액티비티, 일괄 계정 수정. 그래서 수동 방식이 이제 관리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방식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액티비티만 봐가지고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펜딩 부분 있죠? 이거 같이 열어놔야겠네요. 요 펜딩 체인지 부분. 배치 액티비티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특정 사용자 특정 서비스가 개발이 됐고 그에 대한 백오피스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 구축이 됐는데 그러면 특정 시점에 관리자가 특정 시점에 요 특정 사용자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기려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니까 이 AI가 쭉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펜딩 대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특정 날짜가 되면은 반영이 되게끔 하는 식으로 로직을 구성하면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뭐 이펙티브 데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체인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신규로 들어가는 NG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제가 별도로 추가로 그러면 유저 정보만 있으면 안 되겠다. 유저 도메인이긴 하지만은 유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서브 도메인이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분리를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시스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쪽에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는 거는 뭐 금방 도출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 유저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거나 특정 날짜의 제약 조건에 의해서 업데이트되거나 추가되게끔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꼭 궁금했잖아요. 그런 궁금한 거를 대화를 통해서 로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설계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왔고요. 뭐 모델에 보면은 뭐 클래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스킬이 좀 이제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요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여기 보시면 펜딩 체인지즈 이렇게 쓸 때 다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형 코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냐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부분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JPA를 안 썼거든요. 마이바티스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살짝 고려가 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UML로 그려놓은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코드하고 쭉 연결이 되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SI 쪽에서는 그 설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CLUD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냥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싫거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 레이어에 대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들을 다 이제 도출을 해놨잖아요. 다시 보시면은 액티비티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넣어놨고 액티비티들을 다 도출해 놓고 중복을 고려해서 메소드들을 도출을 했죠. 배치 업데이트 액티비티에는 액티비티가 이렇게 길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메서드는 액션은 이제 요 두 개 꼭 있어야 되는 액션. 중복되는 액션은 그 액션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쪽이 더 관련이 있느냐, 관련성을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액티비티에 위치를 시키시면 될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나요? 참고로 여기 인원 보시면은 이제 이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도 액티비티를 이제 이렇게 쭉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구현체를 이렇게 실제로 만드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데, 아직 그 얘기 조금 있다가, 더 계속 할 거고요. 레지스터 모디파이, 여기가 조금 많네요.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이런 부분도 조금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비티의 액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메소드들을 도출을 했고, 지금 우리가 액티비티는 굉장히 많이 그려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는 그 확인을 했었죠.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멘터리에 중복되는 그 중복되는 액션이 이제 로그인 권한 그다음에 로그 기록, 이 로그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 컴포넌트에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오디시라는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도출되는 메소드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 거고, 비밀번호 재확인, 그 다음에 경고 메시지 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니까 우리가 액티비티를 통한 액션의 메소드로 도출이 되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는 굉장히 많지만, 유스케이스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구현이 된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액티비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설계 단계부터 액티비티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중복되는 액션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만 위치를 하게 되죠.
이런 게 클린 아키텍처 아닐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액티비티들 있죠? 액티비티들을 구현하는 이제 서비스 구현체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 서비스 구현체들은 인터널이라는 곳에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액티비티는 굉장히 많았는데, 서비스는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DDD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컨텍스트, 문맥. 자, 그래서 일괄 처리하는 문맥, 그다음 개별 처리하는 문맥으로 저는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궁금했던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왜 만든 거야?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풀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그 액티비티들을 모아서 컨텍스트로 나누는 거죠. 바운더리를 나눈 거죠. 그리고 그 나눈 거를 기준으로 서비스들을 구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해요. 업무적으로. 그 문맥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자, 임플리먼트 하는 액티비티. 예. 개별 처리를 하기 위한 액티비티들이, 주요 액티비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넣고, 이렇게 액티비티별로 컨텍스트가 자연스럽게 또 나눠져요. DDD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배치 액티비티랑 업데이트 액티비티, 이렇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얘 2가지에 대해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현을 할 때 임플리먼트하고 이제 메서드들이 이렇게 오버라이드하게 쭉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구현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API 받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DB를 조회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로직을 만들어 나가느냐. 바로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테스트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2개, 유저 서비스만 볼게요. 유저 서비스에 대한 유저 서비스, 여기는 지금 제가 패키지를 조정을 안 해놨군요. 여기 보시면 유저 서비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얘하고 유저 서비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채워 나갔죠.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스프링부트가 필요 없죠. 그래서 목이 필요한 부분들은 목 이스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목기터를 사용을 해서 목으로 처리를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됩니다. 포트가 도출이 됩니다. 자, 요 포트, 요거 아키텍처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포트란 용어가 그 헥사고널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던 포트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 용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는 이제 퍼시스턴트 요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있죠? 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메일 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노출하기 위한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라는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포트.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코드로 이렇게 쭉, 이 메소드는 어떤 내용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서 메소드들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TDD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지금 저는 TDD를 깔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TDD에서는 그 실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리팩토링하고 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발 실력이 되면은 일단 이 메소드를 내 생각대로 여러 아키텍처는 스프링 MVC를 쓰기로 했으니까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코딩이 먼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코딩을 딱 했을 때 그냥 테스트 코딩을 딱 하고 테스트 코드를 딱 작성해서 첫 방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메서드를 진행을 하는 거죠. 다음 메서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저쪽에서 구현했던 내용들이 잠깐 생각나면서 그쪽에 문제가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루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TDD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개발 공정에 맞춰서 개발 공정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개발 공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쭉 반복 개발을 해서 버그를 테스트 코드 내에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제가 그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뭔가 주석이 좀 큰 게 하나 있죠. 하다 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상태 계정 이거 다시 보여드려야겠네. 이거 열어야 되는 파일이 많아서 유저에 있죠. 예, 엔티티는 유저에 있죠. 플랜트 UML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보면 어카운트 스테이터스를 별도로 관리하는 클래스가 어소시에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락드하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처음에는 제미나이가 알려준 것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정 잠금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대화를 이렇게 토론을 했고 그 토론에 대한 결과로 이네이블드와 락드에 대한 프로퍼티가 도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화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집어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했고 요런 상태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인가 상태에서는 언락 럭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증 상태에 대해서는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표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표를 정리한 게 요 내용들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이제 그 유저 서비스 구현이죠. 여기 보시면은 유저 서비스 구현이라는 이슈를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상태 조합을 통한 계정 관리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액티베이트가 언락 상태, 그다음에 락 상태, 그다음에 디액티베이트가 언락 상태, 락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놨고, 예를 들어서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잠금 상태면은 로그인이 불가능, 사용자가 탈퇴를 요청한 경우 이런 식으로 예시까지 쭉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하다 보면 필요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이제 깊은 생각까지 할 수 있었고,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뭐부터 나왔냐면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먼저 나왔죠. 그다음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액티비티가 나왔고요. 액티비티가 나온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한번 중복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액션들을 잘 모아두면은 도메인에 대한 엔티티 어그리게이트 루트가 도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면 이런 상태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후속 설계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태 차트,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 요구사항, 리콰이어먼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도메인 모델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사용자 관리 구현 사례, 이번에는 DB 인프라 구현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인프라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컨트롤러 영역인 API 부분을 먼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DB 인프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죠. DB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을 하다 보면은 포트가 도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포트가 여기 포트라고 여기 안에 넣어놨고, 유저 포트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물론 테스트가 가능했죠, 아까처럼. 그리고 쭉 다 도출된 메서드들을 보니까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은 레퍼런스 3, 2, 2, 0이 하나도 없죠. 안 쓰는 메서드가 없죠.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메서드가 없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던데.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DB 이렇게 인프라 부분에 패키지에 모아놨고, 저는 리파지토리를 여기 매퍼 있죠. 예, 마이바티스를 썼기 때문에 리파지토리라고 안 하고 매퍼라고 썼습니다. 매퍼라고 썼고, 이 포트에 대해서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헥사고널 아키텍처에 나오는 어댑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쭉. 그리고 제가 개발을 할 때는 메소드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저 포트, 그 다음에 펜딩 체인지 포트는 이제 아까 전에 그 펜딩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유저의 뭐라 그러죠? 예, 유저에 합류하는, 그런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저 포트를 쭉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 세이브 유저 이런 거는 이제 매퍼죠. 그러니까 유저 어댑터를 딱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유저 포트를 쭉 이제 메소드들이 쭉 자동 생성되겠죠. 생성되면은 거기서 필요한 이 아답터가 사용을 할 리파지토리가 뭐냐, 매퍼가 뭐냐, 이거는 뭐 거의 뭐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뒤에 뭐 마이바티 쓰면 마이바티 세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JPA를 쓴다 그러면 JPA 세팅이 들어갈 거고, 이 부분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 JPA로 바꿔도 되겠죠. 왜냐하면 메소드명은 똑같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메소드 유저 포트만 봐도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뭐, 10몇 개가 되는데, 이걸 언제 다 구현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유저 어댑터를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데, 구현을 해줄 때,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프라, 보시면은 매퍼 테스트만 있죠. 이 아답터에 대한 테스트가 없고 매퍼에 대한 테스트만 있어요. 이게 아답터에서는 거의 그 리파지토리 혹은 매퍼를 할 때 그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되기만 하면은 그렇게 긴 로직들은 그다지 없더라고요. 얘가 길게 된 이유는 뭐 세팅하는 거, 데이터 바인딩 때문에 그랬던 거고, 거의 길게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로직은 이미 서비스에서 다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직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점검이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되고 가져오느냐, 저장. 그래서 애답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애답터가 이용하는
매퍼, 리파지토리에 대한 테스트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은 유저 매퍼 테스트. 네, 이렇게. 유저 매퍼 테스트를 저는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는 지금 스프링 부트 4.0, 그러니까 지금 M3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그거를 좀 적용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좀 막히더라고요. 테스트 컨테이너. 그 부분이 아직 완전히 4.0에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 추석 직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제일 긴 게 이제 뭐 집어넣을 때, 네,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자, 요렇게 작성을 하는데, 아니, 데이터에 제대로 들어가게끔 하려면은 앞단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verify login user라는 메소드, 로그인 유저라는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저 매퍼를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오는 파라미터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verify login user 어댑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erify login user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이런 게 뜨잖아요. 인텔리제이도 기능이 있고 VS 코드에도 있고, 이클립스에서는 없었나? 네, 어쨌든 이런 레퍼런스를 이제 쫓아가 보면은 여기에 지금 2라고 돼 있죠. 예, 숫자 이게 확대가 안 되네. 숫자 2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메서드를 콜하는 메서드들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자, 유저 어댑터랑 이건 테스트 코드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필요 없는 거고, 얘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 로직을 보면 되잖아요. 자, 어댑터에서 유저 매퍼, 예, 유저 매퍼를 콜하고 있고, 그러면은 verify login 얘 어댑터의 얘 메소드죠. 얘 메소드를 들어가 보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얘를 콜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5개나 있네요. 5개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코드니까 얘는 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유저 서비스에서 콜하고 있죠. 유저 서비스에서 콜하고 있는 애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유저 네임하고 인코디드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인코딩을 해서 넘겨주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까지 들어가면은 서비스가 바로 메인 로직이 된 도메인의 모델의 메인 로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름을 잘 인코디드 패스워드라고 잘 적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할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매퍼죠. 예, 유저 매퍼에서 verify 유저를 했는데 두 번째 패스워드가 인코딩 돼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이렇게 이름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변수명으로 파라미터명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레퍼런스 타고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 로직을 살펴보면은 정말 인코딩 돼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인코딩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패스워드는 인코딩 돼서 저장이 되잖아요. 반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코딩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인코딩 돼서 들어오게끔 내가 구현을 해놨나? 이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쫓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DB 인프라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사용자 관리 구현 사례, API 엔드포인트 구현. 자, 이번엔 이제 컨트롤러 영역입니다. 컨트롤러 영역이 이제
API라고 봤고,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나름대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코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가 돼 있고, 인프라는 저희가 했죠. 했고, API. 유저 컨트롤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컨트롤러 부분은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그 서비스가 정의한 컨텍스트 영역이 이제 컨트롤러의 구현 범위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유저 컨트롤러는 유저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유저 서비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들을 하나씩 구현을 해 나가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익셉션을 따로 이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 서비스를 호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듯이, 베리파이 패스워드, 얘에 대한 파라미터,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은 서비스에서 인코딩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쫓아가 보면 되겠죠. 여기는 생으로 받아서 패스워드 인코드로 인코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비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저쪽, 인프라 쪽이랑, 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이랑 다 연결이 되게 되죠. 자, 서비스를 보면은, 유저 서비스를 봅시다. 유저 서비스를 보면은, 아우, 구현되어 있는 지금 메소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단, 메소드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컨트롤러를 만들 때 이 부분 있죠. 임플리먼트. 임플리먼트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럼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빠짐없이 메소드명은 일단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소드명을 쭉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세팅이 다 끝나면,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 개발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API 영역에 대해서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유저 컨트롤러 테스트. 저는 기본적으로 슬라이스 테스트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컨트롤러 영역은 웹 MVC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호출한 부분은 이제 전부 여기 보시면은 모키토 빈을 이용을 해서 목 처리를 다 했습니다. 자, 위드드로우 유저. 자, 첫 번째 메소드가 위드드로우 유저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로그인이 제일 먼저니까 로그인 메소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절차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메소드 내에서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 없죠. 개발할 때 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될 순서는 정말 이만큼만 알면 돼. 거기에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위드드로우 유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임플리먼트 액티비티들을 쭉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런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라미터도 없을 거고, 이런 파라미터도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 나가면서 컨트롤러에 대한 테스트 코드는 이제 목 MVC 많이 쓰시죠. 목 MVC를 많이 쓰시는데 스프링부트 4 3.2인가? 아니다. 스프링부트 4로 가면 아마 목 MVC 보다는 목 MVC 테스터를 더 많이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목 MVC랑 목 MVC 테스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목 MVC 테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서트 J 있죠. 어서트 J가 이렇게 점 찍어서 계속 필터 체인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저는 이미 그 시큐리티에 대한 컴포넌트로 다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목 유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CSRF에 대한 체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요령이니까 예.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임플리먼트에서 일단 메소드만 만들어 놨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좀 잠깐 더 볼게요. 컨트롤러가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 좀 공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목 관련해서 이렇게 기분횡된 뭐 이런 뭐 규칙에 의해서 저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예, 서비스에 대해서 리턴을 강제하기 위해서 when을 사용을 하거든요. when을 사용할 때 여기 이제 받는 파라미터 여기 지금 서비스가 받는 파라미터 any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예,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 이제 리턴은 true로 하겠다. 대신 뭐 뭘 받아도 상관없지만 결과값은 무조건 true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요. 보통 any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죠. 요 코드 보시죠. 요 코드 보시면은 EQ라고 적어놨죠. 예, 정확히 같아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컨트롤러에서 is validate user 예, 요거 있죠. 예. 요 컨트롤러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은 유저 서비스의 is valid user라는 예,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 집어넣었던 파라미터, 예, 리퀘스트 객체 있죠. 리퀘스트 객체에 매튜하고 ABC 1, 2, 3으로 들어왔으면 얘가 이 파라미터 여기 유저 서비스 is valid user 메소드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꼭 얘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받은 파라미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받은 파라미터를 서비스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서비스에 넘겨줄 때 예, 이 값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값이 널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any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EQ로 해야 된다. EQ로. 받은 걸 그대로 똑같이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받은 걸 똑같이 그대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줄 때 인코딩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패스워드니까 인코딩해서 넘겨준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EQ 똑같이 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리턴을 해줄 때 매튜를 넣기 때문에 그 유저의 유저 네임이 매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y로 넣었던 그런 분들, 저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분들 반성하셔야겠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자 관리 구현 사례 번외편입니다. 도메인 패키지 구성. 자, 제가 이거 개발 공정이랑 아키텍처에 대해서 거의 한 1, 2년 제 나름대로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유저 도메인 부분을 구현을 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완성을 했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까 제가 이제 다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주 설계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게 흘러왔던 것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개발 공정, 이게 이미지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 그 태블릿이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손가락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십시오.
리퀘어먼트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구사항 문서는 제가 그 제미나이랑 토론을 하면서 엄청난 문서를 만들어냈고요. 그 문서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미나이랑 또 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유스케이스별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유스케이스별로 이렇게 있죠. 각각 항목별로 유스케이스 항목별로 액티비티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액티비티에서 꼭 구현을 해야 될 액션만 출연하다 보니까 뭔가 이 학습이 됐고 제가 학습이 됐고 그 학습에 기반해서 엔티티를 정확히는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도출을 하게 되었죠.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이제 어떻게 쪼갤 것이냐, 어떤 식으로 더 추가 구성할 것이냐, 서브 컨텍스트가 더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됐잖아요. 요구사항도 들어왔고, 액티비티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루트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다시 한번 토론을 통해서 도출을 했죠. 그게 바로 펜딩 체인지 부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비즈니스 도메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이죠, 모델. 모델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구현체가 서비스였죠. 그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나가면서 로직을 채워나갔고 그 서비스가 이제 완료된 이후에 인프라 부분과 API 부분 이 부분을 구현을 해나갔죠. 요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테스트는 슬라이스 테스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컨트롤러 영역, 그 다음에 DB 영역, 도메인 영역은 이미 했죠, 앞에서. 앞단에 먼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다 끝났으면은 통합 테스트하고 인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까지는 이제 진행을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테스트와 인계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쪽 소프트웨어 테스트 쪽에 이제 널리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린 거에서 이제 가장 버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소스 코드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 단계에서 버그가 제일 많이 나온다. 거기서 한 8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정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테스트 코드들 있죠. 그 테스트 코드들이 전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버그의 80%는 잡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나머지 이제 20%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 테스트라든지 이제 인계 테스트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키텍처, 저는 이 아키텍처의 이름을 제 나름대로는 붙여놨는데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공개까지 하긴 좀 부끄럽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드린 순서대로 요구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에서 유스케이스, 액티비티, 그다음에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 도출이 됐고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먼저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성이 됐고 애플리케이션과 거의 동시에 모델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걔가 완성이 됐고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죠.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API랑 그다음에 인프라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테스트 코드 작성해 나가면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고려가 돼서 개발 공정이 고려가 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고 그 패키지 구조가 최종적으로 패키지 명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도메인이 있고요. 예, 도메인 안쪽에 애플리케이션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대해서 인터널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서비스들. 자, 이 서비스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API와 인프라는 이 인터널의 서비스를 바라보고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에서 도출된 인터페이스들 있잖아요. 포트들. 예, 그래서 인프라는 이 포트를 바라보면 되고요. 이 포트를 바라보면 되고 API는 인터널의 서비스를 바로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모델, 이 두 개에 대한 구현, 인터널, 그 다음에 외부 컨트롤러를 위한 API, DB나 메일 발송 이런 것들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의 이 인프라랑 서비스랑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포트라는 게 있고 실제 인프라에서 구현할 때는 어댑터를 만들어 가지고 리파지토리랑 서비스를 연결하는 어댑터로 구현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서 테스트할 사항은 어댑터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비즈니스 로직은 모델에서 다 설계가 됐기 때문에 매퍼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면 되고 API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부분이죠. 컨트롤러 테스트하면서 컨트롤러들을 완성시켜 나가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자 관리 구현 사례에 뒤에 연구 빠졌네. 연구 해봤습니다. 다음에 만나요.